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서는 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소설과 이 소설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슬라버의 지적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그런데 이제 책 표지에 철학자 슬라버의 지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그 철학자를 좀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 소설은 원래 세 개의 연작 소설입니다. 몇 년 사이를 두고서 이제 쭉 썼던 소설인데, 1부는 비밀노트, 2부는 타인의 증거, 제3부는 50년간의 고독, 이런 연작 소설인데 이제 이걸 함께 묶어놓은 그런 거죠. 배경은 2차 세계대전하고 공산혁명,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 큰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속에서의 그 인간 실존이 겪는 깊고 어떤 불편한 실상,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내용이 간혹 역겨운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불쌍한 이 두 형제가 주인공입니다. 이 전쟁 와중에 1편에 보면은 이제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죠. 근데 외할머니는 이 형제를 전혀 손자로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는 헐벗고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지죠.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또 영악하고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적응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문득 전에 그 북한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꽃제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런 속에서 이 아이들이 겪는 그 인간적인 실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좀 겹쳤어요. 이 소설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두 형제는 쌍둥이 형제인데, 이름이 하나는 루카스고 하나는 클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클라우스라고 하는 그 형제는 국경을 넘어서 도시 쪽으로 가고, 루카스는 거기에 그냥 남아서 이렇게 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3부에 보면은 이 모든 스토리 이야기가 1, 2부에 그 루카스와 클라우스가 이렇게 살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3부에서 보았더니 3부에 등장하는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50년 동안 고독하게 혼자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한 허구의 이야기임이 드러나요. 이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셈이죠. 이 작가는 이제 1935년생인데요. 헝가리에서 낳는 그 작가입니다. 이 헝가리가 정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죠. 뭐 잠깐 동안 민주공화국이 됐다가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영토와 인구를 대부분 또 잃고 조그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치 때 영토를 또 일부 회복했다가 나중에 또 2차 대전 패전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의 그 진주, 이런 걸로 인해서 영토를 다시 잃고, 이런 극심한 전란을 겪었던 나라가 이제 헝가리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런 와중에 1956년에 공산 그 혁명을 피해 가지고 이 스위스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프랑스 말을 배워 가지고 소설도 이제 프랑스 말로 썼습니다. 이 작가가 그 어려움을 피해서 피난 가서 이 어렵사리 살았던 그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이런 것이 이 소설을 쓰게 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용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책 표지에 철학자 슬라버의 지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봤으면 싶어서 지적이 나오는 그 유튜브 토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던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한 2시간 반짜리 토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열심히 한번 봤는데, 이제 각각이 한 40분씩 먼저 발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었던 조던 피터슨은
지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쟁을 싫어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만 볼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일종의 협력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역사를 추동하는 것이 사실은 계층 구조인데 마르크스주의에서 계층을 타파해가지고 아무 이 계층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사회를 결국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계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하나의 장치이지 이것이 타파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봤듯이 전부 그 대량 학살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뭐 스탈린, 모택동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이 사회에 이 고객에게 누가 더 가치를 잘 만들어서 창출을 해다 줬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창조에 대한 하나의 대가다.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과연 이 사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조목조목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적이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될 40분 이 차례가 됐는데 저는 그 피터슨이 얘기했는 거를 반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 줄도 알았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자기가 읽었던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쫙 그냥 현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 교묘하게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인간은 아주 창조적이어서 행복 추구를 오히려 사보타지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하나의 그 규범으로 제시되는 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보타지하고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 추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궤변이죠. 이 주장에 따르자면은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빨치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궤변인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갖다가 자기가 읽었던 그 철학 너무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이제 이 구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또 추종하는 쪽에서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적이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엉터리였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점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국민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모범적인 그런 그 제도라고 여기는 반면에 이런 비슷한 거를 미국이 2010년도에 제가 마침 그때 미국에 한 1년간 가 있었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없던 제도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랬더니 뭐 한 몇 달에 걸쳐서 찬반론이 그냥 들끓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 사회는 이제 워낙에 자기 개인의 책임 하에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 국민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이런 그 오바마 케어 이런 걸 만들어 갖다 떠다 먹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사회 나름대로 이 반대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건강보험이 없으면은 이게 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왜냐하면 자기에 맞는 보험을 자기가 알아서 챙기니까 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자기가 전념해가지고 자기 분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건강 챙긴다고 신경을 딴 데다 쓰고 해야 되면 이게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한 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점이 있겠구나. 다만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무슨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에서 이거를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이 연금의 규모가 너무 방대한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만약에 어떤 기업을 갖다가 길들이는데 이거를 뭐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주의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초입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기업체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연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지적에 의하면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보면은 뭐 오늘날 우리가 말씀 또 나눴던 PC주의라고 하는 가치 판단 이거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막 이 억압을 하는 것이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죠. 그 다음에 이 젠더 문제 가지고서 뭐 이상한 이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젠더주의죠. 그 다음에 역사를 전복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 이런 역사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일종의 역동성이 빚어낸 부산물 같은 건데 지적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들은 일종의 그 잡음을 만들 뿐이어서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든다라든지 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못하게 하고 잡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대로 하자면은 지적은 추구하는 거는 자기가 PC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게 반대는 그 자체로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적은 근본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근본적인 혁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깔짝깔짝 하면서 잡음만 일으키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겉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뭔가 이 도덕적으로 오히려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강압에 의해서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푸틴이 지금 통치하는 러시아를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잡음이 자본주의의 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는 자본주의 국가의 그냥 일종의 거기에 기생하는 이 어떤 지식인들의 이 잡음 이런 거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듯이. 자, 그래서 이 지적이 주장하는 것은 보면은 요만한 어떤 침소봉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상대주의적으로 이런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탁 펼쳐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식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의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을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지식인으로 되어 있는 지적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돈을 벌고 하는 것만 추구를 할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열광을 하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논리를 바탕으로 막 현혹이 되고 해가지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이 책임 문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지식인인 양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하고 있는 그 한국의 어떤 지식인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을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 지젝과 같은 사안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뒷면을 좀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공부를 안 했으면 과연 이런 능력은 생겨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모든 사안을 갖다가 극단적인 그런 상대주의적인 식으로 이 세상은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하면서 모든 거를 양비론 또는 양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호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책임있는 그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몽테뉴의 그 평전 비슷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라 베이커엘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몽테뉴는 이렇게 철학을 갖다가 너무 깊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그 주의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도 이 지젝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보면서 그것이 맞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철학을 그렇게 실생활에 이용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견강부회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결론으로 하나 부과를 하고 싶은 사항은, 이 사회를 열심히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젝으로부터 이제 배울 점인데, 그러나 이제 지젝처럼 무슨 대안도 없으면서 이 세상을 전복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 선동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그 기능하는 사회, 우리가 곧바로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게 혁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같이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참을 만한 그러나 기능하는 사회, 펑셔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산업사회 같으면은 우리가 이 기업체를 보다 더 제 역할을 자기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가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러카의 그 일관된 그런 그 주장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